안녕하세요. 김경열입니다. 제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홍보이사 자격으로 내년 1월 2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시는 후보자분들을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기호 2번 강희경 후보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기호 2번 강희경입니다. 지금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소아콩팥 환자들을 돌보고 있고요. 부협회장 후보로 출마한 후에 후배들에게 환자 케어를 많이 맡기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모든 후보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인터뷰는 후보님들의 평소 생각과 의료에 대한 철학을 들어보기 위해서 사전에 어떠한 질문지도 미리 드리지 않았고요. 최대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5분의 후보님들께 모두 똑같은 9가지 공통 질문을 드릴 예정이고 대답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따로 코멘트하거나 평가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평가는 영상을 보시는 회원분들이 투표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통 질문 외에 후보님들마다 민감하게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개인 질문을 먼저 드리고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강희경 후보님께 드릴 개인 질문은 제가 후보님을 처음 이렇게 뵙는 자리에서 좀 무례를 그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개인 질문에서 이걸 여쭤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희경 후보님은 아무래도 이제 친정부 인사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토론회에서 장상윤 사회수석과 악수 사진이 인터넷에 돌면서 젊은 의사들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고요. 5명의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정부와 협상 시 시민단체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후보입니다. 이런 후보님의 행보가 의사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 의협회장직에 적합하지 않고 나중에 김윤 교수님처럼 훗날 정치권으로 가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의 그 사진 말고 그 토론, 그 승론회의 영상을 보신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표정은 온화하지만 다 욕이더군이라고 평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친정부 인사라는 데에 대해서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까지 내온 성명서 등을 보시면 비판 일색이었는데 친정부라고 말씀을 하시니 매우 좀 안타깝습니다. 그게 이제 이미지가 얼마나 강력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정치권으로 갈 생각은 정말 1도 없습니다. 제가 그 콩팥밖에 모르거든요. 그것도 소아의 콩팥밖에 모르는 저는 이렇게 제너럴리스트가 아니고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얕고 넓게 아는 것을 잘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뭔가 활동을 하더라도 의료계 또는 은퇴한 다음에는 저희 꿈이 사서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의료계에서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의료에 집중할 것이고 국회의원이 될 생각은 정말 1도 없습니다. 네. 그다음 네. 그리고 협상에서 시민단체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했던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서울대 비대위에서 3월에 처음에 이제 의대 증원을 일단 멈추고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보자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고요. 이 의료 시스템을 보면 공급자와 소비자와 그리고 정부가 있죠. 이 3자가 다 어느 정도 합의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결국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 공급자에게만 유리하고 정부와 소비자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하는 시스템이 잘 갈 수 있을까요? 3자가 관여된 것이기 때문에 3자가 모두 합의할 수 있어야 하는 시스템이 3자가 모두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게 꼭 시민단체라고 말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료 소비자가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협상이라기보다는 의료 소비자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5분의 후보님들께 완전히 똑같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온 질문지를 그대로 읽을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후보자님과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의사사회는 좀 정형화된 코스라는 게 있어서
어떤 직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면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나 성향 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후보님들께서 과거 의과대학 졸업 후 이때까지 거쳐오신 직역과 경력을 들어보는 게 회원분들의 선택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 의과대학 졸업 후 거친 직역들 그리고 주요 경력들에 대해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졸업하고 인턴 마치고 소아과 전공의를 마치고 소아 콩팥 전임의를 2년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취직 자리가 적절히 없어서 미국으로 가서 이제 포닥 생활을 1년 반을 하고 돌아와서도 자리가 없어서 1년 반을 연구교수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남편 따라서 미국에 가서 포닥을 또 1년 반 해서 5년 정도를 이제 환자를 보지 않는 그런 시기를 거쳤고요. 그 다음엔 어찌저찌 이제 취직 자리가 생겨서 서울대학교 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취직을 해서 지금까지 쭉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해본 적은 없고, 그리고 이제 의료 외의 이제 연구 해본 적 있고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의료대란은 올해 초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됐는데 현재 수능이 끝났고 몇몇 대학들은 수시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대생의 99%가 수업을 거부한 상태로 진급이 불가능한데 신입생 4,500명이 더 입원하게 된다면 의대 교육에 큰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또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협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후보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협이 일단 그 주수호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하나가 되어야겠죠. 의사들의 의견을 가능하면 하나로 모으는, 그렇게 해서 좀 더 강한 힘을 갖는 역할을 해야 되겠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겠죠. 하지만 그것이 의사들에게만 이롭고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또는 피해자가 너무나 많이 양산되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라고, 옳지 않다기보다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물론 교육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서 교육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수시 2월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방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정시에 대해서는 또 이 정시가 커트라인이 뭐 다들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합격권이다 아니다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시를 줄여버린다. 이게 또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이 이 친구들이 만약 합격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교육 자체를 좀 조절을 하는 방법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2025학번은 처음에는 갭이어를 한다든지 하는 그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가능한 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의협의 역할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된 합리적인 그리고 힘이 있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겠죠. 근데 힘이 있으려면 제 생각에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제가 그 경력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네. 직장 생활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소아 콩팥 환자들, 소아 콩팥 의사들이 모여 있는 대한소아신장학회에서 쭉 경력을 쌓아왔죠. 뭐 총무, 학술이사 등등을 하면서 경력을 쌓으면서 이제 다기관 연구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큰 조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연구를 잘 끌어왔고, 학회에서 제가 요번에 이제 비대위원장 하고 후보 나가고 하면서 조금 서울이 했더니 원성이 아주 자자하더라고요. 네,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도 나쁜 리더는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사직 전공의 대표로 의협 비대위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박단 위원장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일부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 대표성은 사실은 그 직역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겠죠. 밖에서 보기에 뭐라고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저의 대표성이 이제 의심이 되는 대학 비대위였지만
대표성이 의심이 되는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막 창피하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던 시기가 있어서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었거든요. 해서 전체 투표를 해서 제가 계속 비대위를 이끌어도 되겠는지, 물론 질문은 이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의 방향이 이대로 가도 되겠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였지만, 여쭤보는 거였지만, 거기는 제가 앞으로 하고자 했던 것, 그리고 제가 그간에 이제 실수하고 교수님들께 누를 끼쳤던 것에 대한 기술을 하면서 제가 계속 해도 되겠는지 여쭈었고요. 그 후에 재신임을 받아서 자신감을 가지고 비대위를 다시 정비하면서 끌어갔었는데요. 6개월 동안 제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다른 학생들도 지금 저희 서울대 학생들도 이번에 12월에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전공의 선생님들도 벌써 이제 오랫동안 투쟁을 하셨으니까 지금 다들 처음에는 이제 박단 선생님께서 집행부가 뽑혔겠지만 여전히 그 집행부가 하는 방향이 옳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 조사를 아직 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이제 전국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하실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의료대란의 핵심은 대학병원 전공의 선생님들의 사직입니다. 정말로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린 선생님들도 있고 현재 상황이 바뀐다면 다시 수련받을 용의가 있는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신입 전공의를 모집하고 있지만 지원율이 10%가 안 나왔습니다. 의대교육과 마찬가지로 대학병원의 수련 시스템도 지금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 같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협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후보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협이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면 결국은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세워서 그것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의협이 할 일이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수련 방법이겠느냐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앞으로의 수련은 지금까지의 수련과는 많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전공의 선생님들의 수련이 사회의 필요 때문이 아니고 그 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수가 때문이죠. 수가체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므로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TO를 더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했고, 그분들이 수련을 다 받은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수련받은 것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취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앞으로 더 이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수련은 그리하여 전공의 TO 자체를 우리나라 사회에서 우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미래의 전문의 숫자, 해당 전문의 수를 미리 적어도 추산을 하고 병원의 노동력 수요가 아닌 미래 의료의 수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전문의 수를 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공의 전체 TO를 결정을 하고 그 전공의를 충분히 수련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에 TO를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련병원이 대개는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뭐 빅5 등 큰 병원이겠죠. 그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수련생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수련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을 동의한다라는 것을 하실 때에만 진료를 받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서 수련생들이 충분히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은 좀 민감한 내용입니다. 현재 사직전공의 선생님 2명이 블랙리스트 유포에 의한 스토킹 혐의로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후보자께서 이에 대해 무슨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회장이 되신다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될 텐데요. 블랙리스트 자체를 우리 사회에서 용인해도 괜찮은가? 그리고 그분들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옳은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속까지 할 사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 그러니까 구속을 한다는 것은 이제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인데 이미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구속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구속 수사가 근거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에 대해 저도 동의하고요. 수사 자체는 지금 정치인들 보십시오. 그분들은 정말 그 근거 근거를 숨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씩 자유롭게 그야말로 국회의원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구속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법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도 사실은 후원금 내고 했고요. 네. 하지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서울대병원 영년차 전공의가 이제 본인이 받은 이제 그런 공격에 대한 호소를 하는 기사가 뜬 적이 있었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 의료계에서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블랙리스트가 그냥 본인에 대한 것만 아니고 물론 보지 않으면 되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본인에 대한 것만 아니고 가족, 배우자, 자녀들 관련한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죠. 네. 물론 이것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표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공격한다든지 그런 걸로 방향을 바꾸실 수 있었을 텐데 그 피해자가 된 젊은이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6번째 질문은 의료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간호사의 골막천자에 대한 2심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시켰습니다. 비단 이번 케이스뿐만 아니라 PA라고 불리는 많은 전문 간호사분들이 의료 현장에 애매한 위치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해왔었고 올해 2월 시작된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그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8월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어느 정도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의협 회장 후보로서 PA 간호사 제도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PA 간호사를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하다가 이번 이제 의료대란 후에 병동 환자분들을 보는데 PA 선생님들의 그러니까 CPN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그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직역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은 의료계가 예전부터 예를 들어 KMA 펄리시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것을 이용을 하여서 미국처럼 그런 직역 간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또는 어떤 일을 겹쳐서 할 수 있는가 이런 의견을 충분히 내고 관철시켜서 우리가 먼저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규에 있는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의료기사 분들께서는 이런 예를 들어 심전도를 찍을 수 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그런 문서에 근거하여 문서화되어 있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기사님들만 EKG를 찍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왜곡된 판결이 나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허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판결들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못 해왔다는 얘기이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걸 정리를 해서 직역 간에 큰 갈등이 없도록 조율을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A의 골막천자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 판결이 나온 다음에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제 분노하셨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예를 들어 골막천자를 본인이 배워야 하는 술기이고 본인이 충분히 익혀야 하는 술기인데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 필요한 술기를 배우지 못해온 그런 수련 환경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런 분노를 느끼게 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편 예를 들어 저희 병원 전공의들 같으면 골막천자를 의사만 해야 된다. 그러면 매일 5건씩 골막천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새벽 5시부터 나와가지고 준비를 해서 해야겠죠. 그분은 한편 그렇다면 뭐 본인은 2건만 하고 3건은 다른 직역의 분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 혈액종양을 전문으로 혈액종양 전문 의 선생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모두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계시는 그런 수련병원에 계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2차 병원에 가셔서도 골막천자를 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항상 하셔야 되겠죠. 평생. 이런 이런 법원의 판결로 예를 들어 이제 의사 외에는 골막천자를 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사실은 그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판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문 학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모두에게 좀 더 나은 판결이 얻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화가 나시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건 이 판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수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련을 보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수련을 받을 때에만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수련은 그 교수만 전공의를 평가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앞으로 업그레이드된 수련은 그 수련생도 교육자를 평가하는 그런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자만이 수련생을 수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7번째 질문입니다. 올 초 정부에서 의대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4대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4대 패키지의 핵심은 현행 해외별 수가제를 대체할 수 있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를 기관 단위로 도입하고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 진료를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박민수 차관이 현재 어려움은 있지만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시킬 거라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4대 패키지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4대 패키지에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있잖아요. 보면 이제 그 유재일 씨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의사들이 요구해온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플러스 정부가 하고 싶은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모두 다 폐기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왜곡해가지고 나온 것도 있겠죠. 한편 거기에 적혀 있는 게 공무원들의 언어와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가 다른 면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치 기반 그 수가는 기관별로 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관별로도 가능하기는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가치 기반 그 수가에서는 그가 적용이 되면 중환은 치료받을 데가 없어진다가 제일 걱정이지 않습니까? 중환은 아무도 받지 않을 것이다가 걱정이지만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 하고 있는 가치 기반 의료를 바탕으로 한 수가를 보면 이게 말하자면 한두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가산점을 주면서 그 중증도에 따라서 그 정해진 수가가 달라질 뿐이지 중증 환자라고 해서 받으면 더 손해가 나는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낙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이미 알려져 있는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을 처음부터 보완했어야 되는 걸 보완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상황이 됐고 진짜 몇십 년 전에 행위별 수가제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잘 관리하면서 가지 않으면 이런 그 양극화가 생길 것이다. 이런 지적이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있었는데 그걸 정말 우리는 지금 몸으로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하고 어떤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수가제인가에 대해서 또 아주 심각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짚어주신 게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혼합진료 금지를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한다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수가가 저수가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일단은 충분한 수가를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가 체계를 일단 만들고, 그래서 이제 필수 의료, 즉 필수 의료라는 게 결국은 이제 보험 커버가 되는 모든 의료를 필수 의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은 다음에야 그 다음에 이제 급여와 비급여,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든지 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8번째 질문입니다. 앞선 질문과 약간 겹치는데 현재 건강보험 제정이 4년 뒤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의사들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자 그리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현재 의료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의료제도를 봤을 때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비율 그리고 보험제도의 다양성과 포괄성 또는 그 보장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의료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형태의 의료제도를 도입해야 할지 후보자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이는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죠. 이렇게 그 의료 이용이 너무나 자유롭고 게이트키핑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예측하시는 대로 곧 고갈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의료 대란이 그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촉발이 되기는 했지만 거의 뭐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이제 온 국민 건강보험, 그러니까 정말 이제 소득과 관계없이 충분한 치료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의료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꿔야 됩니다. 지금 바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의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제 생각이 중요하다기보다 온 국민이 그래도 합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미국식 아니고, 그죠? 뭐 유럽식도 영국처럼 뭐 한참 기다리는 이런 거 우리 참을 수 있을까요? 일본식도 아닐 것 같고요. 일본 국민들은 너무나 잘 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나라식의 고유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비교적 이제 경제적이면서 신속하고 효과 좋은 성능 좋은 이런 치료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다 같이 머리를 모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충분한 보장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 정말 비급여인 경우에는 충분히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또 하나는 이 공공과 민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자본의 소스는 거의 다 민간이고 공공의료기관이라고 자본의 소스 때문에 의료기관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런 각 지역의 의료원들은 수가 적지만 우리나라는 다 공공의료죠. 왜냐하면 이 진료의 소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급여 진료는 다 공공의료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민간의료가 말하자면 거의 없는 거지요. 민간의료를 따로 풀어줘야 좀 더 원활히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예를 들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당연지정제를 폐지를 하면 물론 그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고 싶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늦게는 그게 좋은 솔루션일 수 있겠지만 테두리의 안에서 활동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보험자와 계약을 할지 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칼자루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옵션이 분명히 가능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장을 계속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9번째 질문입니다. 의협회장 후보로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의사 회원 여러분들께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거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의협회장 후보로 나서겠다고 결심한 데에는
지금의 의료 대란 사태가 반드시 해결돼야만 하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정말 눈을 감을 수 없어서 옆회장 후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의료를 우리가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다 같이 모아야 되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회비 납부와 상관없이 전 국민 투표권, 전 회원 투표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선거권이 회비를 내는 분께만 드린다가 아니면 회비가 덜 거쳐지지 않을까가 걱정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회비를 내는 분들께만 선거권을 부여하시는 거겠지만, 우리가 좀 더 나은 의협을 만들면,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의협을 만들면 오히려 기부금 더 내는 그런 협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힘을 다 같이 모으고,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일단 이번 선거부터 회비 납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게 한 가지고요. 우리의 힘을 먼저 모으고, 그 다음에는 정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하겠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난 반년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 혼자 경험하기는 정말 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우리 모두 같이 경험하게 하고 싶어서 출마하였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의 상황을 알려드리면 오해하셨던 국민들이 우리 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손잡고, 우리 모두 꼭 잡고 정부를 왕따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의료를 만들어냅시다. 함께하는 의협, 힘 있는 우리, 강희경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이신 기호 2번 강희경 선생님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가 나중에 투표하시는 회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후보님도 장시간 인터뷰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